여러분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허구한 날 방구석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게 전부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구석에서도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구글 덕분이죠. 이렇게 구글맵의 스트릿뷰를 이용하면 저는 지금 당장 하와이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의 여행 브이로그를 통해 해외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어쩌면 평생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여행 팁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전에 한비아 씨가 세계 여행 붐을 일으켰을 때와는 다르게 유튜브가 발달한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여행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도입니다. 당장 인도 여행을 검색해보기만 해도 여자 혼자 인도 여행하면 생기는 일, 빡침주의, 인도 여행 정말 만만하지 않네요. 악명 높은 인도 델리, 인도 여행하다 죽을 뻔했네요 등등 인도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최악의 평가를 자랑하는 것은 인도의 기차인데요. 미친 듯한 무질서함과 사람들의 무례함으로 인해 여행 유튜버들이 혀를 내두르며 질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갈 기회도 없을 인도를 저희 버킷리스트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바라보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인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떨까요? 특히 교통이 엉망인 것으로 유명한 인도가 바라본 서울의 교통은 어떨까요? 한 인도 유튜버의 채널에는 지난 8월 10일 서울의 지하철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제목부터가 서울 메트로 한국인이 우리보다 매너가 좋을까? 입니다. 한국의 교통은 깔끔하고 편리하기로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과연 인도 사람의 현실 리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싸게 여행을 하는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통비도 싸고 네트워크가 훌륭하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티켓은 이렇게 기계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이 와서 저를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거스름돈을 챙기는 것을 깜빡했는데 그것마저 알려주는 친구, 정말 착하네요. 저는 방금 환상적인 것을 봤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줄 서는 것 좀 보세요. 서둘러서 역을 벗어나기보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니 놀랍네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에는 그 누구도 먼저 타겠다고 몸을 비집어 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에티켓을 배워야겠네요. 계단에서는 모두 우측 통행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규율은 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맵을 보고 안내 화면에 나타나는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이네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서울의 지하철에는 어떤 곳에서든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빠져나올 때 저의 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절한 신사분께서 본인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저를 도와줬죠. 게다가 이게 저의 잘못이 아니라 카드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설명까지 해주네요. 이렇게까지 스윗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분방하지만 규율이 없지. 나는 서울에서 지낸 지 3년째인데 이곳의 사람들은 정말 질서정연해. 나는 2009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대부분 정직해.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운전 중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빨간불이라면 그들은 모두 정차해서 기다리지.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시간 엄수, 매너, 존중, 규율, 약속, 청결을 중요하게 여겨.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이제 C19도 끝나가니 이전 일은 모두 잊고 다시 한국과 예전처럼 잘 지내자며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는데요. 글쎄요. 베트남 정부는 C19 퇴치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경제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웅유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는 4월 29일 강요회의에서 베트남은 C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고 이는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생산을 부양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 등의 제한 완화와 관광 촉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4월 16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런 베트남의 승리 선언은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9,200만의 베트남은 누적 판정자가 겨우 270명의 사망자는 제로로 세계에서 베트남과 유의하게 종식 선언을 한 인구 480만의 뉴질랜드는 누적 판정자 1472명, 사망자 19명이고 한국과도 비교를 해본다면 100만 명당 판정자가 한국 200명, 뉴질랜드 300명에 비해 100분의 1 수준밖에 안되고 최고 수준의 의료 환경인 두 나라도 사망률이 1-2%인데 이를 대입한다면 베트남은 4-5명은 되어야 하는데 아예 0명으로 사실 1인당 GDP 2,700불의 베트남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완전 무결한 의료 수준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언론 자유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근자감 넘치는 과장선전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살펴보자면 일단 베트남 정부는 최근 누적 테스트 건수가 21만 건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산 키트를 입수한 것을 합치면 30만 건 가까이나 되는 것도 희한합니다. 그 정확해서 해외에서 수입 문의가 쇄도한다는 베트남 키트는 안 쓰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웃기고, 기업체들은 베트남에 한국산 키트를 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베트남 빈그룹은 51억 원어치 한국산 신속진단 키트 20만 개와 RT-PCR 800세트를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800세트는 8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수량입니다. 또 SK그룹은 시즌에 1만회 검사분의 RT-PCR 키트를 하노이시에 기부한 바 있는데, 보통 이런 기부는 받는 쪽이 국가기관들이니 그쪽이 어떤 물품을 받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21만 건의 숫자, 한국에서 수입 기증량, 그에 반해 베트남의 우수한 자체 키트 생산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이모일보가 검사 건수 한국의 20배, 8일째 확진 0명, 베트남의 방역법이라는 보도를 하며 베트남의 우수한 방역에 대한 인증을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해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인데, 베트남은 확진자 한 건당 검사 건수가 한국의 약 20배가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베트남의 확진 1건당 검사 건수는 966건으로 대만 147건, 뉴질랜드의 123건, 호주는 83건, 한국은 57건으로 집계된 것 등을 나열하며 한국보다 20배였다고 마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한국이나 대만처럼 지식이 있지도 않고 홍콩, 아이슬란드처럼 작지도 않고 뉴질랜드나 독일처럼 카리스마 있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공 요인이 뭐냐고 베트남인인 발인전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적극적인 발열 체크와 검사, 목표를 정한 봉쇄 조치, 지속적인 의사소통 등 3가지라고 답했고, 사실 베트남의 검사 건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지 않다. 그런데 판정자 수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에 비해 20배니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았고, 또 베트남 같은 독재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와 베트남의 테스트 숫자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남아있다는 지적도 쏙 빼먹고, 단 한 줄 확정된 케이스 대비 테스트 수를 생각하면 베트남은 많다 라는 것으로 한국 대비 20배 검사를 했다고 제목을 뽑으며 이렇게 베트남의 위대성을 홍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들이 또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C19 종식했고 다시 뛴다 어쩐다라는 기사를 단체로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분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트남은 종식 선언을 했으니 총리 말대로 다시 관광 등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역시나 근자감의 베트남인들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리서치 기업 입소스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계 15개국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80%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과 인도에서는 각 68%, 63%가, 브라질, 미국, 멕시코는 46, 43, 37% 순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전망했었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지만 현재 사태가 어려운 나라들은 대다수가 경기 회복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사태가 진정되면서 세계는 U자형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V자형 회복을 전망했는데 관광, 쇼핑, 외식업 등 민간 소비 붐으로 급격한 경기 반등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베트남 경제 회복에 퀴를 쥐고 있다는 그 관광업을 보자면 1800만 명의 관광객 중 580만 명의 중국에 이어 430만 명으로 2위인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에 베트남 관광청은 중국, 한국 등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오는 6월 말부터 관광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한국인들은 냉담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큰 악재가 있지만 이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베트남이 C19 기간 동안 한국에 보인 실망스러운 태도들은 많기도 하지만 세월호나 일본과의 할머니 문제까지 집단적으로 조롱한 것은 한국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갔었고 골프, 관광 등 돈을 많이 쓰는 여행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2018년 기준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이 750만 명이었는데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었죠. 베트남은 얼마나 줄어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일 경제전쟁 때문에 대체 관광지로 큰 혜택을 보았던 베트남은 가만히 있었으면 현재 일본 상태는 더 최악으로 오르니 일본 불매 기본 효과에 일본 C19 사태까지 반사이익이 엄청났을 텐데 베트남의 본색이 드러나 다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또 자국 수출의 30%인 삼성을 비롯해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가진 한국의 C19도 끝나가니 다시 잘해보자며 관광에 이어 비즈니스 협력도 예전처럼 잘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 중견기업 127개사 등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을 예외 입국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국하는 날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장까지 직접 나와 한국 기업인들을 맞이했고, 베트남 주재 대사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마음 아픈 결정이었다는 얘기를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 라며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정서를 달래려는 멘트를 합니다. 그 얘기 진작 좀 하지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할까요? 베트남 정부는 또 베트남 노동자들의 한국 파견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5월 15일부터는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노동자들은 1억 동, 우리 돈 5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결정 28호라는 것을 최근 시행 예고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취업이 확정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5일 이내에 1억 동을 베트남의 사회정책은행 계좌에 5년 6개월 동안 예치해둬야 한다는 것이고, 베트남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 이후 보증금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국민소득이 낮은 베트남인들에게 500만 원은 1년 연봉 이상의 큰 액수이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조치는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근로자 송출을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금을 받고 인력을 보내는 것이니 믿고 다시 베트남 근로자 송출을 많이 받아달라는 액션인 것입니다. 바로 최근 발표한 이 조치 역시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5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어도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분석도 합니다. 베트남인들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오지만 한국에서 1년에 보증금의 몇 년치를 벌 수 있으니 한국에 오기 위해 걸었던 보증금 500만 원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갚은 후 포기해버리고 불법 체류를 하며 큰 돈을 오래 버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방역당국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차단을 했다던 싱가포르이 제2의 창궐기를 맞았던 시발점은 계약이라고 다들 지목하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곳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약 3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들의 숙소가 아주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것인데 한 방에 1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며 공동화장실, 식당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게 환경이 썩 좋지 않은 데다가 불법 체류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몸이 이상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본인들이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실제 발생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진료할 때 출입국 통보 절차를 면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도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회피하는 성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는 이렇게 검진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 범칙금 감면, 재입국도 가능하게 하는 햇볕 정책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청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이런 관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를 했으나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외국인 강제 퇴거가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중순 이후 베트남 몽골인 등은 자국에서도 입국 거부를 해서 나가지 못하다가 이후 몽골 태국인들은 얼마가는 전세기를 통해 돌아갔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자국 불법 체류자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상황이 좀 좋아지자 다른 나라에는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민들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데려가라고 요청해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세계 각국에 고립된 베트남 시민들을 송환할 목적으로 최대 13편의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은 일본,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태국에서 베트남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10편의 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이고, 비에젯 항공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벤보 항공도 필리핀에 한 차례 항공편을 보내 베트남인을 귀국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베트남에서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 2명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항공편이 있어서 베트남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아직도 한국 항공편은 받고 자국민도 안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상황이 안 좋자 일방적 입국 금지 및 여러가지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해서 현재 한국인들의 반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 수준으로 자국이 방역에 성공했다며 종식 선언을 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이전처럼 회복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구미 갤럭시 S20 생산 일부를 대구 경북 지역이 심각할 때 베트남으로 옮기려다가 최근 철회했다는 것을 베트남에 대한 응징이다 이러는데, 물론 소량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이 부분은 순전히 당시에 그만큼 대구 경북 지역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인 것이지, 삼성이 베트남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입니다. 당장 이익과 효율을 따져야 하는 기업들이 감정에 따라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이번에 보여진 공산주의 국가 리스크에 대한 반작용은 시간을 두고 차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베트남 여행객의 감소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는 것이겠죠. 베트남은 자칭 종식 선언도 했고 한국도 종식에 근접했으니, 당장 6월 관광업 성수기가 임박한 베트남은 관광업 2회 기여를 하는 한국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구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 안 가기 분위기로 일본으로의 관광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었는데, 이번 일로 베트남으로의 여행객은 얼마나 감소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일입니다. C19 사태 동안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일본의 사퇴학과에 따른 베트남의 반사이익도 훨씬 컸을 텐데요.